자,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3월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 한국지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참 요즘 힘들죠? 와, 이런 일이 생기다니 참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3학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내길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음, 1번 문제는 공간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 자체가 까다롭지는 않았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건과 같이 폐기물 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등 혐오 기피 시설은 인구 희소한 지역 또는 도시 외곽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어떤 혐오 기피 시설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지역과 불이익을 보는 지역이 생긴다라는 이 형평의 문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환경 불평등에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2번 문제 바로 독도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료상에서 팔도 청도에 제시되어 있는 우산도 이걸 통해서 독도구나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보기 1번 볼까요?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지형이지요. 그래서 저면암질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진 급경사의 정상화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네, 극남 지역인 마라도와 더불어서 현재 섬 전체가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유네스코의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섬은 바로 제주도입니다. 독도는 세계 자연유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영토의 최동단, 즉 극동에 위치하죠. 그 다음 네 번째, 우리나라에서 일출 시각이 가장 늦다라고 했는데 이 독도의 수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동경 131도 52분 22초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일출 시각, 일몰 시각, 그리고 남중하는 시각이 가장 빠르겠죠, 그죠? 네. 그다음 다섯 번째, 통상기선을 적용하여 영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상기선은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 그리고 대부분의 동해안에서 설정되는 영해 기선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볼까요? 해수면 상승 추이가 우리나라 전 해안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을 보게 되면 난데림 북한계선이 북상한다. 즉 과거에 즉 감귤이 재배 가능한 지역은 제주도 그리고 남해안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었었는데요. 지구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이제 울산 감귤, 대구 감귤, 전주 감귤 등처럼 농작물이 재배되는 북한계선 그리고 난데림의 북한계선이 더 고위도 지방으로 북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바로 1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천의 결빙 일수가 증가한다. 오히려 감소합니다. 선생님이 어릴 적에만 해도 겨울 방학이면 항상 동네 형, 친구, 동생들과 함께 또랑에 썰매를 타러 다녔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어는 걸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열대야 발생 일수는 더워지니까 더 많아지겠죠. 또한 봄꽃의 개화 시기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단 뭡니까? 단풍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더 늦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김장 시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역시 더 늦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김장 시기는 무상기간하고도 관련이 큰데요. 무상기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길어지겠죠. 따라서 첫서리가 내리는 시기가 더 늦춰짐으로 인해서 농작물 재배 기간, 생육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고산 식물 분포의 고도 하한선. 자, 여기서 고도 하한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산이 있다고 했을 때 과거에는 고산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고도가 1000m였다 했는데 기후가 온난해지게 된다면 고산식물, 즉 냉대림을 비롯한灌木林들은 더 고도가 높은 곳까지 피난을 가야만 하겠죠. 그래서 아이고야, 지워져 버렸네. 그래서 1000m가 아니라 뭐 1500m 일대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의 하한선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라산에 가면 구상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트리나무라고 불리는데, 이 구상나무가 최근에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많이 고사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죠? 자, 그다음에 보기에 나온 것 중에 열대야 개념이 있으니까 좀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열대야라고 하는 것은 일최저 기온이 몇 도 이상일까요? 네, 25도 이상일 때, 즉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우리는 열대야라고 합니다. 아주 무더워지는 여름에는 잘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열대 현상은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냉각이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열대야가 잘 발생하는 조건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을수록 잘 나타나는데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해안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저위도로 가면 갈수록 바다를 끼게 되겠죠. 그래서 해안 지역이면서 저위도일수록 발생 일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이 바로 제주 지역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최근에는 이 대도시들도 열대야 일수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열섬 현상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열대야 있으니까 또 함께 다뤄봐야 될 개념이 있는데, 그 열대와 더불어서 함께 봐야 될 것이 바로 열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일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일 때 우리는 열대일이다 또는 성하일이다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낮 동안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때 가열이 너무너무 잘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열을 빨리 받으려면 지표면의 특성이 어때야 되겠어요? 그렇죠. 물보다는 흙과 같은 비열이 작은 물질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이 내륙 지방이에요. 그리고 분지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럼 내륙 분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대구, 일명 대프리카라는 별명도 있죠. 대구와 같이 경상북도 내륙 지방이 이러한 특성을 보입니다. 또한 열대야와 더불어서 대도시에서 열섬 현상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열대일 역시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자료는 바로 울릉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울릉도의 기후와 지형 그리고 주민생활과 같은 자연 환경에 관한 문제였네요. 그럼 보기 바로 볼까요? 기억,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다. 요 지금 보기 선지는요, 바로 제주도 화산 지형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울릉도로 바꿔볼까요? 유동성이 큰 것이 아니라 점성이 큰. SiO2라고 하는 이 규산의 함량이 크면 클수록 끈적끈적해져요, 용암이. 그래서 점성이 크면 멀리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사가 대단히 큰 종상화산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 용암의 성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조매남질 용암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분화구의 함물로 형성된 지형이다. 이게 바로 나리분지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 분화구의 함물로 인해 만들어지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네, 칼데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칼데라 분지라고 하는데, 그 형성 과정을 한번 그려본다면 동해상에서 해저 분출이 먼저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사 급한 종상화산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
이 종상화산을 형성하게 되었다면은 용암이 아주 끈적끈적해서 경사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분화구가 함몰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붕괴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직경이 아주 넓은 칼데라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분지 내부에 또 한 번의 용암 분출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용암이 너무너무 끈적해서 멀리 흘러가지도 못한 채 그냥 쑥 밀고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중앙에 형성된 언덕이다 해서 중앙화구구라고 하고요. 울릉도 현지에서는 알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분화구 내부에 또 한 번의 분출로 인해서 화산체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이중화산이라고도 합니다. 이중화산. 그래서 울릉도는 이중화산이면서 또 종상화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내륙에 위치한 홍천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했는데 울릉도는 동해상에 위치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위도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해양성 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리얼보기 겨울철에 많은 눈에 대비한 시설로서 우대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이 우대기는 이 전통 가옥을 보면 지붕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집이 내부에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처마 끝에다가 일종의 가벽을 설치한 거예요. 지금 사진 속에서 보이는 이 집단 보이시죠? 이게 이제 둘레를 쳐놓은 건데 이렇게 쳐놓으면 눈이 엄청 많이 오더라도 눈이 여기만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에는 생활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시설이 울릉도에서 우대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앞면에는 여러분들 다 맞췄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GIS 문제네요. 그죠? 자, 이 GIS 문제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여야 합니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3점짜리네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로서 13% 이상이면 2점을 주겠다. 어린이 어려 지원센터를 만드니까 어린이, 즉 유소년층의 비율이 많을수록 가중치를 주겠다는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2점이 되는 지역을 보니까 A, B 이 두 지역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수가 적을수록 가중치를 주겠다 했으니까 봅시다. 어떤 것이 되겠어요? 자, 50 미만이 되니까 50 이상이 아닌 지역 A, B, E 요로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총생산, 즉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높아야만 어린이에 대한 의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가정에서도. 그죠? 그래서 그렇죠. 4천만 원 미만인 지역을 알죠. 4천만 원 미만인 지역. 저소득층 개념,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우선 집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네요. 그죠? 일종의 균형 개발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균형 개발. 그러면 2점 되는 지역이 A, 그 다음에 C, D, E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역, 가장 점수가 높은 지역을 골라보니까 바로 A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거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해안지형 종합 문제인데요. 보통 이 해안지형은 침식지형이랑 퇴적지형을 세트로 묶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A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돌출된 뾰족뾰족한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죠. 보이시죠? 그죠?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뭘 의미하냐면 암석해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석해안. 그래서 돌출된 부위인 곳 되겠죠. 그죠? 호미곶, 간절곶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 쪽에 점이 찍혀 있어요. 그죠? 그럼보다 사빈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B는 형태가 쑥 들어가 있는 초승달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만입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A 지역에는 낚시꾼들이 보일 것 같고 B 지역에서는 해수욕을 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자, 다음 C로 가볼까요? 자, C는 B와 마찬가지로 점이 찍혀 있긴 한데 어디에 점 찍혀 있어요? 네, 해안선 바깥쪽 바로 바다에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런 점에서 C를 갯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뭐 문제와 상관없긴 한데요. 이 C라는 글자가 쓰여진 이 부분 보이십니까? 점이 없죠. 점이 없는 이 부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갯고랑, 갯고랑 또는 갯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들이 드나드는 길목이 되기도 해요. 자, 다음 D. 어쩌면 이 D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D는 우선 석호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출제자가 의도한 것은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자, 이 부분 보이십니까? 자, 다시 볼게요. 이 부분 보이세요? 이게 무슨 표시예요? 네, 제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제방. 근데 여기는 바닷가니까 바닷물을 막기 위한 방조제라고 볼 수 있고 그 내부에 이제 물이 고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공호수라고 말해야 됩니다. 인공호수. 알겠어요? 근데 이걸 몰랐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잘 정리만 해두었더라면은 절대 D를 석호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 석호는 어디에서 발달하죠? 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네, 동해안이에요. 동해안. 강릉에서부터 저 북쪽 고성까지 뭐 송지호라든지 영랑호, 청초호, 경호, 향호 등과 같이 소규모 하천 하구 부근에 나타나는 이 자연 호수인데요. 서해안에서는 발달하지 않아요. 어쩌면 후반기 해수면 상승 시에는 나타났을 수 있지만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 하천의 토사 퇴적 작용에 의해서 이미 다 매립이 돼 버렸어요. 근데 동해안은 하천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아직도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갯벌 있잖아요. 갯벌. 여기 지도상에서. 갯벌은 어디서 잘 나타나죠? 조차가 큰 해안에서 나타나죠. 따라서 남해안이거나 서해안에서만 분포하는 것이 갯벌이란 말이에요. 절대 석호랑 같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모순되는 구분이거든요. 논리적으로도. 그래서 니은을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B는 만보다 곧에 주로 발달해 있다. 반대로 됐네요. 그죠? 그죠? 곧보다 만에 주로 발달한다. 그 다음 니은 틀렸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 A는 C보다 발항에 의한 침식작용이 활발하다. 네, A는 돌출돼 있잖아요.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나요? 모난 놀이 정 맞는다 하잖아요. 이 파랑의 굴절 현상에 의해서 돌출된 부위로 에너지가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에너지가 집중이 돼요. 하지만 이 만에서는 이렇게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퇴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귿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 B는 C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그렇죠. 모래. 아마도 이 사빈에서는 주로 모래질이 많아요. 반면 갯벌은 밀입질이 많겠죠. 따라서 입자 크기는 사빈이 더 크다. 답은 5번이 됩니다. 나온 김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퇴적물 입자 크기 비교하는 보기가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우선 여기 나온 것처럼 사빈하고 갯벌을 비교했어요. 그 다음 또 자주 비교하는 거 있죠. 사빈하고 또 뭐 있어요? 사구 비교합니다. 둘 다 모래긴 한데 사구의 형성 원인을 알면 형성 과정을 안다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빈이 있고 뒤에 이제 사구가 있다고 한다면 사빈의 모래가 해풍이나 북서계절풍과 같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다가 퇴적된 지형이 사구죠. 그죠? 따라서 바람에 의해 날아가려면 입자가 크거나 무거우면은 잘 안 날아가겠죠. 그죠? 따라서 입자 크기는 사구보다 사빈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해서 결국 누가 이기는 거예요? 전부 다 사빈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자,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7번 어디 있죠? 밑에 있네요.
음. 자, 학생들이 기후 문제를 좀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냐면은 우선 선생님, 각 지역별 뭐 기온값이나 강수량을 다 외워야 되나요? 물론 외우면 좋죠. 근데 그걸 다 외우고 푸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 위도, 수륙 분포, 그다음에 또 뭐예요? 지형, 해발 고도. 요런 어떤 기후 요인에 따라서 그 특징들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 풀 때마다 각 지역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7번과 같은 문제가 나오죠. 그때 제시되는 지명들의 각 기후 지표들을 별도로 찾아서 정리를 해두는 연습을 해두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진단 말이에요. 무슨 지 알겠어요? 음, 제가 이렇게 학급 담임을 하다 보면 뭐한 반에 24명도 되고 뭐 때는 그쯤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친구들의 이름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자주 보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 단원에 대해서는 어,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나왔을 때 모르면 또 못 푸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의고사가 여러 차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출 문제도 많이 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항상 나오는 지역들 반복해서 정리를 해두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그리고 수능 딱 치고 나면 잊어버리세요. 음, 뭐 여행을 다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대관령의 강수량이 1898.1mm다. 이런 정보는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그냥 많이 오는 지역이구나. 이 정도 감만 가지고 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가다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AB 기후 지표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지도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럼 지도 먼저 봐야 됩니다. 가는 인천, 나는 대관령, 그리고 다는 포항 이렇게 됩니다. 자, 지역은 뭔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나다. 자, 다 여기다 써놓고 가볼까요? 자, 이런 문제들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까딱 잘못하면 이 AB랑 가나다를 막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문제 풀 때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자, 천천히 해봅시다. 그 다음에 A 지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A로 보았을 때 대관령이 가장 어떤 값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럼 대관령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자, 강원도 대관령이에요. 여기 태백산맥이 지나가요. 그죠?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는 지형적인 요인에 의해서 강수량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기온은 대단히 낮겠죠. 그죠? 기온 낮고 강수량 많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바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람 많이 불겠죠. 그럼 자, 기후 요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럼 연강수량 많을 수 있겠다. 그죠? 연평균 기온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겨울 강수 집중률 눈이 많이 오니까 겨울 강수 집중률이 클 수는 있겠네. 근데요, 이건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이 동해안 지역들은 북동풍이 불 때 강수 현상이 잘 나타나요. 언제? 북동풍이 불 때. 그래서 영동 지방의 대설 현상. 북동풍 불 때 비가 오는 거예요. 눈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남 지방의 동해안, 포항이라든지 영덕이나 뭐 경주, 울산 이 동해안 요 남부 지방, 동남부 지역 같은 경우도 북동풍이 불 때 흐리거나 비가 오는 경향이 큽니다. 자, 다음 B 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B. 포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천, 그다음 대관령 꼴찌네. 그죠? 그럼 포항이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뭘까요? 포항이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리고 인천이 두 번째로 큰 거예요. 자, 우선 포항이 위도상으로 보면 가장 저위도죠. 가나보다. 그지? 그리고 가는 서해안이고 다는 동해안이에요. 자, 우선 위도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위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군산이 있거든요.
군산이랑 포항을 비교했을 때 지금 위도는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서해안이냐 동해안이냐, 즉 수심이 얕냐 깊냐, 난류가 흐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기온 더 높겠어요? 네, 동해안의 기온이 더 높아요. 그것은 이 산맥의 영향으로 북서풍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팬 현상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심이 깊고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동해안의 기온이 같은 위도의 서해안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인천은 서해안이면서 포항보다 더 고위도죠. 그럼 인천하고 포항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기온 높겠어요? 네, 포항이 더 기온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대관령은 어때요? 고위도면서도 해발 고도가 높은 고산지대니까 절대 기온이 높을 수가 없죠. 여름에도 18도 정도로 되게 선선하단 말이에요.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물론 낮은 덥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되게 쌀쌀해요. 그러므로 답은 1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나온 김에 몇 가지 지표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연강수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강수량. 누가 제일 높냐, 제일 많냐? 우선 제일 많은 지역이 대관령입니다. 그 다음이 인천, 그 다음 포항인데요. 대관령은 1898.1mm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은 1, 2, 3, 4, 5mm. 아주 간단하다 그죠? 그 다음 포항은 1152.1mm. 자, 이렇게 쓰긴 쓰겠지만 공부를 하실 때는 뒤에 소수점 다 빼버리세요. 그건 큰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1800mm 정도 오는구나. 1800 거의 1900mm 오네. 그 다음에 인천의 경우는 한 1200 얼마쯤 오는구나. 그 다음 포항은 1100 얼마쯤 오네. 적어도 10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단위 정도까지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 외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평균 기온. 자, 연평균 기온을 하나하나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연평균 기온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랑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겨울이 추운 지방일수록 연평균 기온이 낮아져요.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겨울 기온이 높은 지역일수록 연평균 기온 역시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딜까요? 그렇죠.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시가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연평균 기온 누가 제일 높겠어요? 포항이겠죠. 그 다음 인천, 대관령 이렇게 됩니다. 나온 김에 한번 적어드릴게요. 아이쿠야, 참 이게 잠깐만요. 포항은 14.2도씨, 인천은 12.0도씨, 대관령은 6.6도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 강수 집중률. 자, 요거 한번 또 적어볼게요. 겨울 강수 집중률은 누가 제일 높냐면 포항이에요. 오, 의외죠, 그죠? 대관령 같았는데, 그지? 포항 다음에 대관령, 그 다음 인천 이렇게 됩니다. 비율은 8.9, 8.1, 그 다음 4.9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 자체가 큰 의미 있지는 않아요. 그럼 이거는 뭐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은 양과 비율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과 비율을 구분하는 거. 그럼 요거 좀 정리하고 제가 따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강릉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강릉. 대관령에서 동쪽으로 해안가로 가면 위치한 동네입니다. 자, 강릉하면 1464.4mm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 겨울 강수량이 얼마냐면 겨울 강수량은 143.0mm가 됩니다. 그 다음 대관령을 보겠습니다. 자, 대관령 아까 연강수량 얼마였죠? 얼마? 그렇죠. 1898.1mm입니다. 그럴 때 겨울 강수량은 153.0mm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겨울 강수량은 누가 더 많아요?
강릉하고 대관령 비교하면 대관령이 10mm가 더 많죠. 그쵸? 근데요. 겨울 강수 비율. 자, 동계 강수 집중률 또는 겨울 강수 집중률로 비교해 보자면 누가 더 클까요? 강릉은 1464분의 143. 그 다음 대관령은 1898분의 153이에요. 누가 더 크겠어요? 그쵸? 강릉이 더 큰 거예요. 자,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7번 정리하고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 자, 3점짜리 문제네요. 그죠? 자, 이 문제는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지도에서 이 지역이 어디지? 여기서 붙잡 헤매버리면 문제 못 넘어가요. 자, 사실 이 문제는 5번 보기만 없었으면 지도상의 위치가 어딘지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이 문제인데 나온 거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풀었을까? 이 지역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는 학생 대부분이었을걸요. 그죠? 괜찮아요. 여기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칠하는 부분 어딘지 알겠어요? 여기 대구예요. 꼭 깨구리처럼 생겼어요. 대구라는 대도시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그죠? 그러면 어떤 곳일까요? 교외 지역, 위성도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도시적 성격을 띠고 있겠구나. 뭐라고요? 도시적 성격을 띠고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모른다 칩시다. 그럼 이제 왼쪽에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세요. 청장년에 해당하는 계층이 훨씬 더 많죠. 그럼 가는 아마 도시일 거다. 반면 나는 어때요? 노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나는 촌락이겠구나. 그럼 끝난 거예요. 뭐냐? 아까 대구 옆에 있는 이 지역은 아마 도시적 성격이 나타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가가 되는 거고 얘는 나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다 풀리는 거예요. 자, 참고로 나온 김에 이제 나는 어디냐면 청량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청량은 아마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청양고추, 일명 땡초라고 부르는 매운 고추 이렇게 알려져 있죠. 사실 이 청양고추는 청송 양양고추예요. 영양고추, 청송 영양. 여기서 유래한 건데 이 청양 지역에서 청양고추를 지리적 표시지로 등록을 해버렸어요. 되게 당황스럽겠다, 그죠? 어쨌거나 그런 맥락이 있고요. 이 청량 나온 김에 또 이제 같이 보고 가면 좋을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너무 자주 나오는 지역이거든. 어디냐면 여기 태안반도 보이시죠? 태안반도, 태안군. 그리고 밑에 볼록 티 나온 게 이제 안면도인데요. 안면도라는 섬 바로 끝자락에 해안 지역. 여기가 바로 머드 축제로 유명한 보령입니다. 머드 축제. 자주 나와요. 매년 7월 중순경이면 축제를 하거든요. 2년 전에 20주년이었거든. 근데 올해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이 보령하면 또 과거에 석탄 생산 지역이기 때문에 석탄 박물관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갱도를 냉풍욕장으로 여름철에 휴양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 지역은 경산이에요. 경산. 경산. 그래서 대구의 위성도시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기능, 주거 기능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선지 1번 중위 연령이 높다 할 때 이 중위 연령은요 어때요? 1살부터 100살까지가 있을 때 일렬로 줄 세웠어요. 딱 51번째 되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그리고 촌락 지역일수록 중위 연령은 높게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됐습니다. 그다음 아파트 비율, 인구 밀도, 3차 산업 종사자 수, 또 상업지의 평균 지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높게 나타나겠어요? 도시일수록 그 비율이나 그 특성이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인구 밀도 3번 답 되겠고요. 3차 산업 종사자 수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답은 띠리리리 2번이네요. 2번 왜 안 되죠? 2번 가 도시가 촌락보다 아파트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인구 밀도는 지도상에서 면적 차이는 크게 안 나타나는데 아마도 도시일수록 인구수가 많겠죠. 그래서 인구 밀도는 가 도시가 높게 나타나고요. 반대로 됐고 3차 산업 종사자 수 3차 산업이라면 도시일수록 그죠. 서비스업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가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가 경산이니까 영남지방 나는 청량으로서 충청지방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다음 8번으로 가봅시다. 9번으로 9번은 도시 내부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지역분해에 관한 건데요. 이번 문제는 좀 쉽게 나왔어요. 자 지도 볼까요? 서울입니다. 부산이 나올 수도 있고 대구 또는 광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이긴 해요. 자 여기 가운데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가운데 있다 그죠? 중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주변 지역의 하나로서 어디일까요? 도봉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도봉구. 도봉구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실수. 노원구. 여기가 도봉구예요. 근데 도봉구냐 노원구냐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거나 서울 외곽 지역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끔 여기도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여기 어디냐면 종로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종로구 역시 도심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중구는 조금 달라요. 종로구는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과 청와대 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보다는 상업지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 다음 또 자주 나오는 지역이 여기죠. 강남구. 부도심의 대표적인 사례 지역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군데 알아둬야 될 것이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구로구. 예전에 구로공단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 현재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있는 곳으로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커요. 위치상으로 보면 서울의 주변 지역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금천구와 마찬가지로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면서 주변 지역의 특성이 안 나타나요. 오히려 이 지역은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단지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낮 동안에 주간 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거 꼭 명심해 두세요. 자, 그럼 발문 다시 해볼까요? 가와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 그러면 나가 어딜까? 자, 가는 도시 내에서 접근성이 좋아. 토지용 지벽도가 높습니다. 대기업, 본사, 금융기관, 백화점 등 입지에 있다.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다. 가가 도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중구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있다. 그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설정된 곳이 있다. 상주 인구가 많다. 주변 지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노원구. 그럼 주변 지역의 특징이 어떠하냐 이걸 묻는 거거든. 그럼 다 바로 보기는 2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도심에 관한 특징이었죠. 그럼 우리 나온 김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문제들 보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100, 200, 400. 여기는 Y축은
주간 인구 지수. X축은 상주 인구.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10만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럼 여기를 40만 20, 30, 40, 50만 60, 100만 되겠죠? 그럼 여기를 여기 좀 찍자. A. 그다음 여기를 B. 그다음 100보다 조금 안 되게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C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시된 그래프 A, B, C는 서울 어느 세 구의 주간 인구 지수와 상주 인구를 나타낸 것입니다. 어디가 도심일까요? 우선 도심은 주간 인구 지수 값이 가장 큰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주변 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작은, 즉 낮 동안의 인구가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적은 동네, 바로 이곳입니다. C 주변 지역. 그다음 B는 100보다 크면서 도심보다 작다, 그죠? 여기는 부도심 됩니다. 자, 이때 이런 보기가 나올 수 있어요. 주간 인구수는 주간 인구수는 A가 B보다 많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O일까요? X일까요? 주간 인구 수는 A가 B보다 많다. 자, 요거는 X입니다. 왜 X냐? 자, 볼까요? A 같은 경우는 주간 인구 수를 어떻게 구하냐? 지수 곱하기 상주 인구. 이렇게 하면 바로 나와요. 이게 사실은 나누면 되긴 되는데. 이게 주간 인구 수거든요. 그럼 400이랑 10만이거든요. 10만. 그럼 얼마일까요? 4배가 많은 거니까 A는 40만 명이 주간 인구예요. 그럼 B는 얼마겠어요? 50만일 때, 상주 인구가 50만일 때 2배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얼마? 100만 명이에요. 우와. 100만 명이 낮 동안에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구에서. 그럼 C는 얼마겠어요? C는 90만이거든, 상주 인구가. 근데 100만이 이제 지수값이 100이 조금 안 되니까 90만보다는 적겠죠, 그죠? 그럼 한번 비교 같이 해봅시다. A랑 C를 비교했을 때 주간 인구 수는 누가 더 많을까요? 그쵸. C가 더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따라서 지수값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주간 인구 수가 많은 건 아니라는 것. 그것 꼭 명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용량 문제로 잠시 쉬었다가 10번부터 다시 풀도록 할게요.